자, 그러면 애국계몽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애국계몽 운동. 자, 애국계몽 운동으로 넘어갑시다. 애국계몽 운동은 독립협회를 계승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한 성향의 개화파 지식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맨 밑에 보시면 자, 개화운동과 독립협회 활동을 계승한 개화 지식인, 관료, 개혁적 유학자, 도시 시민,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어떤 지식인층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계몽 운동이에요. 계몽은 국민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계몽 운동이에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일단 성격을 한번 보고, 자, 개화 자강 계열의 민족 운동이다. 말하자면 개화를 주장한 사람들의 그런 지식인들의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진화론은 아마 우리가 근현대사 첫 시간에 잠깐 나왔을걸요. 사회진화론이라는 건 진화론을 사회, 국가들에게 접목을 시킨 걸로써 강한 나라만 살아남는다. 다른 말로 하면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해지려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나 산업 같은 그런 실력을 키우자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사회진화론인데, 문제는 사회진화론을 너무 맹신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자, 우리가 식민지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우리가 약해서 그래.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지.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멋있네? 이렇게 돼서 친일적인 성향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약간 위험하죠. 친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국권회복운동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782페이지에 애국계몽 단체 활동 볼까요? 애국계몽 운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우리가 의병투쟁 배웠잖아요. 항일 의병운동. 그거 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활동들을 다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 싸우는 거, 하나 안 싸우는 거죠. 애국계몽 운동 안 싸우는 거. 그러니까 싸우는 거 빼고 나머지 정치, 경제, 사회, 뭐 언론, 학교 다, 뭐 교육 다 여기 애국계몽 운동의 종류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단체들의 활동을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 단체들의 활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단체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보안회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보안회 한번 보세요. 자,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황무지 개척권, 개간권을 요구하게 되자 그거를 철회시킨 단체가 바로 보안회예요. 활동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구나. 자, 일본이 뭘 요구했냐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어요. 그럼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게 뭐냐면, 황무지라는 건 농사를 안 짓는 그런 땅이죠. 약간 방치된 땅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개간을 하게 되면 원래 개간한 사람한테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소유권을 준다든가, 주인이 있는 땅을 개간하게 되면 뭐 그 땅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권리를 몇 년 동안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황무지가 많았어요. 전 국토의 막 몇십 % 되는 정도로. 자, 그래서 한 40%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황무지를 일본이 개간하겠다고 굳이 얘기하는 건 결론은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빼앗겠다라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의도를 간파한 보안회는 일본이 이렇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걸 철회 못하게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가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고요. 자, 그러면은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못 가져가게 막았죠. 그 대신에 황무지 개간권을 우리가 가져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농광회사예요. 그러니까 보안회하고 좀 비슷한 활동을 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농광회사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키자 일본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탄압을 하여 결국에는 해산을 시키게 된다. 자, 그래서 보안회를 해산시키게 되자 이 보안회 인사들이랑 또는 뭐 독립협회의 인사들이랑 다 모여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 단체가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죠. 거기 보시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헌정연구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는 입헌군주제, 정치활동을 하는데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게 돼요.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기도 한다.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이제 운동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건 갑신정변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었고요. 아까 우리 독립협회에서 의회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었죠. 자, 그거와 비슷하게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게 바로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를 또 가만 안 뒀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진회에 대해서 규탄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해산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일진회의 그런 활동들을 비판하다가 규탄을 하다가 결국에는 해산된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 자, 일진회를 규탄했었고 결국에는 해산,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을 당하게 된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죠.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자강회. 여기 헌정연구회를 해산시키게 되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만든 단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대한자강회의 주된 활동은 뭐였냐면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 1907년에 아까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는데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계기.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를 밀사를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계기가 돼서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퇴위를 당하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 운동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대한자강회고 이 저항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해산을 당하게 되는데 일단 대한자강회 7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하였으며 전국에 25개소의 지회를 두기도 하고 약 1,500명의 회원을 두기도 할 정도로 약간 이제 규모가 좀 더 확대된 거죠. 이런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고 대한자강회는 월보를 간행하기도 하고 잡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월보를 간행하기도 하고 교육과 산업진흥 강연회 이런 것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왼쪽에 보시면은 무슨 책 표지 같은 거 그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거기 한자가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한자가 대한자강회 월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한자강회는 이렇게 소식지, 정보, 그러니까는 그 잡지 같은 거 간행한 거죠. 그 다음에 교육운동,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특히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에는 해산당한 그런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거고 대한자강회를 해산을 시키자 이 사람들이 다시 역시 단체를 또 구성을 하게 되죠. 그 단체가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 자, 그런데 대한협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도 업적이 별로 없네. 왜 그러지? 자, 대한협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제와 타협적인 단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친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인 고문을 안치고 이런 식으로 친일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가게 되자 이제 우리한테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그런 단체죠. 그게 바로 대한협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친일적인 단체로 변화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가 5개의 단체를 정리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신민회. 그렇죠. 역시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자,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봅시다.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까지 활동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해산당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인데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 5개의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체는 신민회고 뿐만 아니라 보안회도 시험에 잘 언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안회하고 신민회가 중요하다.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신민회 한번 살펴볼까요?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우리가 금방 단체들을 한번 쫙 봤는데 이런 단체들은 만들어 놓고 활동하면 해산시키잖아요.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 신민회는 비밀로, 그렇죠. 비밀 결사로 조직된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비밀 결사로 만든 단체다라는 거죠. 자, 밑에 783페이지로 내려가 보세요. 자, 안창호는 미국에서 대한 신민회를 결성하고 귀국하여 양기탁, 이동희, 이승훈 등등과 함께 비밀 결사로 신민회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먼저 미국에 신민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한신민회를 한국에도 지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만들게 된 단체가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고, 요 안창호라든가 이승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비밀 결사로 만든 조직이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없애버리니까 비밀 결사로 조직한 단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한 장 넘기시면, 자, 그러면 이 비밀 결사 단체인 신민회는 앞으로 독립을 하게 되거나 하면 어떤 정치 형태를 추구하냐? 공화 정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죠. 자, 공화정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우리 앞에서 앞으로 우리 쭉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정치 형태가 세 가지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전제군주제. 이거는 무조건 왕의 힘이 센 거, 황제의 힘이 센 거. 아까 우리 대한제국 같은 경우가 전제군주제죠. 자,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가 있어요.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긴 있지만 왕의 권한은 좀 제한되고, 뭐 의회라든가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가 어느 정도는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사건 중에 입헌군 주제를 주장한 사건은 갑신정변, 독립협회, 헌정연구회. 우리 좀 전에 했던 헌정연구회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왕이 있어요. 어쨌든 힘이 세든 약하든 있어. 하지만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추구한 게 바로 신민회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사건 단체 중에 공화정을 추구했던 사건이나 단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했다. 우리 역사 지금 근현대사 안에서 최초로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공화정을 추구했다. 좀 특징.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밀결사 단체고 공화정을 추구한 단체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활동을 먼저 볼까요? 자, 국내에서는 문화적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건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국내 활동을 먼저 볼까요? 자, 국내에서는 교육과 산업에 주로 치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문화적인 활동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교육으로는 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대성학교. 자,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대성학교,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평양에, 오산학교는 정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를 차려서 여기에서 자금을 모아서 말하자면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회사는 도자기회사, 그리고 태극서관 같은 경우는 뭐 출판사쯤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직접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신문, 아까 우리 뭐 대한매일신보 여러 번 언급했죠? 대한매일신보가 이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활동들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국내는 주로 이런 활동을 했으면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게 돼요. 독립운동 기지 건설. 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싸워야 되잖아요, 일본하고. 그러려면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군대도 길러야 되고 뭔가 앞으로 싸울 것에 대비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에요. 이미 간도나 연해주 같은 데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 자치단체를 만들고요. 자치조직을 만들고 여기에서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군대를 조직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즉 자치단체, 학교, 군대 이런 게 만들어지면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 어떤 기반을 마련한 거잖아요. 이런 게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고 신민회에서 주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남만주 삼원보예요. 남만주 삼원보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는 게 되게 좀 막막한데,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회영, 이시영 형제가 있었어요. 이시영, 이회영 형제는 6명의 형제고 큰 형이 이회영이고 막내가 이시영이에요. 그래서 6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 조선에서 좋은 집안의 자식들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막 조선보다 더 전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잘 살기도 하고 뭐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뭐 벼슬도 높은 벼슬을 많이 하고 이런 좋은 집안들이 있어요. 이런 집안들을 삼한갑족이라고 그래요. 좀 알아주는 집안들. 굉장히 우리나라 하면은 딱 유명한 집안들이고 이런 집안들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6명의 형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국권이 그 나라가 이제 식민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합의를 본 거죠.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요. 팔아. 근데 서울이면은 서울에서는 이 사람들의 재산이 명동 이쪽에 재산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또 드러내놓고 팔면 이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 하러 가는가 보다 알기 때문에 정말 헐값에 다 재산을 빨리빨리 이제 처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6명의 형제가 다 재산을 모았더니 이 돈이 약 600억 원 정도 됐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남만주 삼원보로 간 거예요. 가서 일단 뭐부터 했냐? 땅을 사. 그래서 주민들을 여기 모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를 만들어. 그때 이제 경학사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의 처음 이름은 신흥강습소였고 신흥중학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무관학교는 이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신흥무관학교는 없었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무관을 키운 거잖아요. 군인들을 양성한 거죠.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육성해요. 그게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을 모여 살게 하고 자치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군대를 육성하면 이게 하나의 독립운동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독립운동에 대비를 하고 싸울 것에 대비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게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에요. 그 활동을 했던 게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이 단체였고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지금까지 우리가 신민회를 비롯한 이 앞에서 독립운동 단체들, 요 이제 단체들, 정치단체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면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아까 독립운동의 흐름은 크게 2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싸우는 거, 의병투쟁이나 독립군 활동. 2번째는 애국계몽 운동, 싸우는 거 빼고 나머지 활동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신민회는 무슨 단체? 애국계몽운동 단체. 그럼 여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산업, 교육, 뭐 이런 언론 이런 활동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여기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했다는 건 이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은 싸우는 활동 그러니까 의병 활동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했어요. 쟤네들은 왜 저래? 이러면서 안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런 게 바로 애국계몽운동의 한계, 문제점이거든요. 왜 애국계몽운동은 의병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이게 이제 부족한 점, 약간 모자란 점, 한계점이었는데 그거를 극복한 단체가 신민회인 거예요. 신민회는 2개를 다 한 거예요. 단체 활동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산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활동도 하고 원래 애국계몽운동의 활동도 하고 플러스 싸우는 거에 대비를 하기도 하죠. 그럼 이거는 항일 의병운동과도 관련이 있겠죠. 말하자면 독립군 활동과도 관련이 있죠. 무장투쟁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회는 이 2가지 활동을 다 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단체가 어디냐 물어보면 신민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민회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한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다시 볼게요. 자, 다시 봅시다. 활동. 그래서 문화 경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다음에
독립군 기지 건설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활동을 같이 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체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언제 해체를 당하게 되냐면, 자, 안악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안악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날조된 사건이 105인 사건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안악 사건이라고 하는 건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러 다니다가 일본에게 걸린 사건이 있어요.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이제 나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악 사건으로 걸려 들어온 애들이 신민의 인사들이 되게 많더라. 그럼 이제 신민의 인사를 이렇게 곱게 봐줄 수는 없어. 그래서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민회가 정말 큰 사건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05인 사건이고요. 이 105인 사건은 데라우치는 이 당시에 초대 총독이었어요.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에요. 안악 사건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말하자면 마침 데라우치 총독이 요 안악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지역, 평안도 지역이거든요. 이 평안도 지역을 시찰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이 사람들, 이때 잡혀온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너네 총독 죽이려고 했지? 암살하려고 했지? 라고 하는 사건을 날조해서 확대 조작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로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들였고, 이 중에서 이걸 105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105명을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긴 그런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이고,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민회는 해산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05인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국개몽운동의 의의와 한계죠. 자, 애국개몽운동 거기 보시면 독립운동의 이념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했으며 주로 실력을 키우는 운동이니까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민족운동의 기반을 조성했다. 실력을 양성하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교육, 산업 이런 거에 힘썼다는 건 앞으로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내다봤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아까 여기서 문제점 뭐라고 했어요? 의병을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거. 자, 785페이지에 민족운동적 한계, 이게 그거죠. 의병을 폭도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게 좀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한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요? 신민회. 그렇죠. 이런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한 단체가 신민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근대의 정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근대의 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대의 경제. 자, 근대의 경제에서는 개항 초기의 조약들이 쭉 언급이 되는데 이미 이런 조약들은 우리가 배웠어요. 앞에서 다. 그래서 정리만 한번 해보면 되겠죠. 787페이지 한번 보세요.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 침탈. 자,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일본하고. 그러면서 문호를 개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외국과 교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겠죠. 처음에. 자,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고 교역을 시작했는데, 자, 우리나라와 처음 교역을 했던 나라가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래서 일본이 초기에는 상권을 장악하게 돼요. 787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개항 초기 일본 상인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개항 초기에 일본 상인의 활동. 자, 개항 초기에 일본인들과 우리나라의 무역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그래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 거류지 나와 있죠. 자, 개항장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개항을 한 게 이제 부산이 되겠죠. 그래서 부산이 여기 있다고 치면 부산을 개항을 했는데 이 개항장에서 사방 십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항구에서 십리까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항을 했으면 요 십리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이게 거류지 무역이에요. 그러면 십리 밖으로는 못 나가니까 결국에는 일본에서 물건을 실어 와서 여기에서 이제 일본 상인이 이거 물건을 받아서 이거를 다시
조선 상인에게 넘겨야 조선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서 다시 이득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류지 무역을 한다는 건 중간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조선 상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때는 조선 상인들이 돈 좀 만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돈 좀 벌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중개 무역을 할 수 있어 해야만 했다. 조선 상인들이. 그게 바로 거류지 무역이에요. 그래서 조선 상인들도 돈을 좀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밖으로는 못 나오고, 이런 형식이 거류지 무역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외국의 상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아무데나 돌아다니게 돼버린 거죠. 이게 언제부터냐? 이모군란부터예요. 자, 그래서 이모군란부터 외국 상인들이 막 돌아다녀. 네, 막 돌아다니게 된 거죠. 자, 그게 뭐냐면 788페이지에 이모군란부터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가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게 무슨 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자, 이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청상인의 특권을 허용한 거예요. 즉 그 특권이 뭐냐? 내지 통상권. 즉 내륙으로 진출해서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이게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부터. 자, 그럼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개항을 했어요. 개항. 자, 1876년에 개항을 했죠. 이 개항을 한 게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788페이지 위에 조약들이 막 써 있죠. 그래서 조약을 한번 보시면 조일 통상장정이나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 강화도 조약의 부록으로 체결된 조약들이에요. 지금의 강화도 조약 같은 시기에. 자, 그러면 개항을 해서 이때의 무역이 거류지 무역인 거예요. 자, 이때의 무역이 거류지 무역, 거류지 밖으로 못 나와. 이런 무역이 거류지 무역이고, 자, 그런데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882년에 자, 이때 청나라하고 체결한 조약이 뭐라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고,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돼요. 자, 내지 통상이라는 건 내륙으로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또는 점포를 차릴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청나라가 이런 조약을 체결하자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도 할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일본이 조약을 또 체결해요. 우리나라와. 그 조약이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속약이 체결돼요. 이 속약의 내용이 간행이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였어요? 10리. 그런데 그거를 50리, 2년 뒤에는 100리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간행이정이, 즉 간행이정이 확대된다는 건 곧 내륙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이제 청상인이나 일본 상인이 장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류지 무역.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내지 통상이 허용되죠. 내지 통상이 허용되는 그 시기다. 자, 그러면 가장 내지 통상이 허용되면서 핵심이 됐던 두 나라는 어디겠어요? 막 경쟁했던 나라? 청과 일본이겠죠. 그래서 청, 일, 상인의 경쟁이 심화. 쉽게 말하면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서로 막 경쟁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요때. 자, 그러면 이 경쟁이 끝난 건 언제냐? 자, 청일전쟁을 했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 그럼 이제 일본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청나라는 어떻게 돼요? 조선에서의 모든 권한은 이제 포기. 일본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철수, 청나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 여기까지는 청일 상인의 경쟁이 심화됐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누가 독점했을까요? 일본의 독점. 그렇죠. 그래서 일본 상인의 상권 독점, 일본 상인의 상권 독점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자, 그래서 시기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리지 무역이 일어났을 때, 거리지 무역이 있었을 때, 그때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런데 중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 이모군란. 청나라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내륙이라는 건 아무데나, 심지어는 서울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원래 핵심 상인이 시전 상인인데, 시전 상인들까지도 상권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이 들어와서 가게를 차려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청일 상인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가 이모군란 이후. 그런데 두 나라가 막 경쟁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이 승리,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는 누가 독점? 일본의 독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무역의 어떤 흐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789페이지. 자, 청과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이라고 나와 있죠. 조일 소조규 소계약이 체결되면서 간행 이정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돼요. 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조약이 이거예요. 조일 통상장정 83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조일 통상장정 83년. 자, 니은 내용을 다시 볼게요. 자, 니은에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조일 통상장정 83년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관세협정. 자, 원래 일본하고 그 전에, 자, 이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은 두 개예요. 하나는 76년에 체결한 조약. 자, 여러분 788페이지 왼쪽을 보세요. 788페이지에 1, 사료의 1 보이죠? 그 조약의 이름이 조일 통상장정. 다시 89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2번 조약의 이름이 조일 통상장정. 이름이 똑같아요. 자, 이름이 똑같으면 어떻게 구별해야 돼? 우리는 내용으로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조일 통상장정 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83년에 체결된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 구별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개정이라고 써 있으면 83년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든가. 자, 앞에 조일 통상장정은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고기 유출. 그런데 개정된 거 보세요. 개정된 거는 관세. 원래 일본하고는 관세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세를 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방공령 규정, 그리고 최혜국 대우 조항,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세 가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시, 첫째 관세, 둘째 방공령 시행 규정. 방공령 해도 된다. 일본과 이제 그런 조약을 체결해서 방공령을 실시하게 된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최혜국 대우. 그래서 일본하고는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체결하게 된 거죠. 원래는 미국하고가 처음이고 일본은 여기서부터 최혜국 대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최혜국 대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자, 789페이지 보시면은 조일 통상장정 개정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교역 물품. 주로 우리나라는 쌀 가져갔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져온 건 뭐예요? 우리나라로 들여온 건. 우리가 수입한 거는 면직물. 그렇죠? 그래서 면직물과 쌀을 교환하는 그런 체제였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 상인이 조선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선 상인의 대응 나와 있죠. 그래서 면직물 공업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쌀값 폭등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초기의 무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열강의 이권 침탈부터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하고 다음 주에는 일제시대까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